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2주일에 한 번씩 장의성 지점장님이 저희 방송을 출연을 해주시죠. 오늘 꽤 오랫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실 거고요. 2부 심층 인터뷰뿐만 아니라 3부에 준비되어 있는 이 개장 시황까지 장혜성 지점장님과 함께 할 테니까 어디 가서 못 듣습니다. 지점장님이 어디서 시황을 하십니까? 그렇죠? 2부와 3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기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1시간을 차라리 이쪽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그냥 제 옆자리로. 그럴까요? 여기서 좀 하다가 또 옛날 기억, 옛날 기억 떠올리면서. 네. 그래서 아예 이제 오늘 있는 얘기들은 네네. 이제 3부에서 드리고요. 또 완전 다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부에서는 완전 다른 이야기. 예. 뭐 해주실 거예요? 2부에서는 제가 좀 길게 긴 네. 관점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미중 지금 관계가요. 네네. 화해를 했다는 사람도 있고, 네. 에이 저거는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미중이 갈등이냐 화해가 시작이 됐냐가 네. 투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 정답은 없잖아요, 사실. 네네, 이게. 네, 그쵸. 그리고 네. 이게 정말 누가 제대로 봤는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저는 이제 화해를 했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시작했다. 네. 화해를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꽤? 앞으로 이게 좀 달라질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틀은 거죠. 네. 이게 약간 이제 그쵸. 물러선 게 아니라 방향을 네. 틀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냐면 투자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네. 이게 디커플링으로 가서 뭐 전쟁 직접까지 치닫는 거지. 갈등이 심화되는 거랑 네. 약간은 완화되는 거랑 뭐 예전으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맞아요. 사실 우리 인플레이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알고 네. 근데 이제 떨어지는 걸로 방향 바뀌면 네. 그때부터 시장 분위기도 물론 뭐 좀 덜 떨어지네 많이 떨어지네 이런 차이는 있어도 시장 분위기는 이제 바뀌어가는 거. 네. 미중도 그래 정말 악화일로를 걷다가 네. 분위기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했으면 방향을 턴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만약에 미중이 화해 모드로 간다면 네네. 투자의 관점이 좀 바뀌는 것도 있겠지만 왜 이제 지금 네네. 화해 모드로 가는지 네.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들어보시고 왜냐면은 저도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걸로 저의 지금 생각을 정립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다 생각을 하셔야겠죠. 왜냐면은 그거에 따라서 수혜와 피해를 받는 업종이 조금씩 자꾸 갈리니까 그렇죠.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화해 모드가 맞는지부터 네. 한번 봐주실 거예요. 갑론을박이 있는 게요. 네. 일단은 여전히 그 블링컨 장관이 갔을 때 냉랭했고 네. 또 시진핑 상석에 앉으면서 네. 전혀 이제 폼페이오 갔을 때랑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결정타가 아니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결정타가 어제 네네. 바이든이 독재자라고 또 얘기를 했죠. 그게 네. 뭘로 보세요? 실수였을 것 같아서 아니면 진짜 그러니까 전략적이었어요? 실수의 가능성이 반 이상이라고 보고요. 네네. 전략적으로 이제 뭐 내부적인 결속. 근데 제가 볼 때는 실수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면 바이든은 말실수를 꽤 많이 합니다. 하죠. 예, 네. 그냥 구글 창에 바이든 말실수만 치셔도 어마어마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문맥이요. 네. 약간은 좀 위해주는 얘기였잖아요. 네네. 정찰 풍선의 존재를 몰랐을 것이다. 네네. 그죠? 약간은 위해주는 문맥에서 독재자라는 얘기가 튀어나와서 저는 좀 즉흥적인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그 중국의 반응도 네. 난리가 났겠죠. 어땠어요? 그 자료 한번 좀 띄워볼까요? 네. 이게 보시면 이게 그 정찰 이제 독재자 얘기가 나오고 나서 외교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 여기서 당연히 질문이 왔겠죠. 외교부 대변인이 굉장히 터무니없고 무책임하며 기본적인 사실과 그렇죠 외교적 예의를 엄중히 위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흥미로운 대목은 외교부가 이날 저녁 홈페이지에 올린 브리핑의 응답록에서 그 독재자 발언 관련 질문과 답변을 뺀 사실이다. 공식 서면에는 네. 독재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예 싹 빠졌다고요? 네. 화해하고 싶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뭔가 미국을 조금 생각한 게 네.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답은 질르지는 못, 이거를 당연히 질러야죠. 네네. 대변인이. 안 그러면은 중국은 체면이 중요한 나라인데. 그쵸. 그런데 그거를 정리한 그 이제 서면을 서면을 남는 거에는, 예, 홈페이지에 자료에는? 올리는 거에는 그걸 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묘한 변화가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화해 모드라고 보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면 일단은 블링컨이 시진핑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네네. 그쵸. 이게 완전 히 달라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만나냐 안 만나냐 굉장히 지금 첨예했거든요. 네네. 안 만나고 오면 사실은 뭐 효과가 없다라고 했지만 만났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그래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면 자넷 옐런 그리고 뭐 존 케리 기후 특사 그리고 결국에는 연내 하반기에는 미중 정상회담 뭐 얘기가 G7이 됐건, 그쵸. 뭐 APEC이 됐건, 네. 그렇죠.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시진핑의 발언 중에서도요. 미국을 도전하거나 네.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이 당연히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화해를 해도 되는 네. 그리고 화해를 해야만 하는 네.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 그리고 최근에 또 큰 정황이 이겁니다.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디리스킹이에요. 그렇죠. 네.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네네. 바뀌고 있다. 네. 이게 디리스킹이 언제 처음 나온 얘기냐면 아마 올 3월에 네. 그 이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랑 그 EU 집행위원장 있잖아요. 그 이름이 어려워.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네네. 이 그 두 사람이 방중을 했을 때 이 EU 집행위원장이 한 얘기예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의 이익에도 들어맞지 않는다.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디리스킹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는데 네. 이게 이제 당연히 유럽은 중국하고 연결고리가 더 좀 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미국도 받아들인 게 5월 20일 날 G7이 있었어요. 네. 여기서 공동성명의 대중접근법으로 공식적으로 디리스킹이 언급이 됐고 바이든 대통령도 G7 정상회의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제거, 디리스킹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쨌든 굉장히 많이 바뀐 것이다. 네네. 디커플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과거의 냉전 시대 때나 네네. 소련을 중심으로 한 모든 그런 밸류 공급망 체인이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자유진영의 공급망 체인이 네네. 있었는데 지금은 이게 분리가 안 됩니다. 그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중국을 냅둘 수는 없지만 이런 디리스킹으로 가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또 화해로 가는 빌드업이 있었어요. 또 자료를 보시면 네. 항상 민간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모든 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팀쿡 방문했을 때 막 진짜 광폭 행보를 했어요. 3월이었죠. 네, 3월에. 그 유저들하고 막 사진도 찍고, 그쵸. 셀카도 찍고 했었는데, 예, 이때까지는 4월에 몰랐었죠. 그렇죠. 4월에 이제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CEO가 왔고 아. 또 5월에는 또 새로 CEO가 되신 분이 있어요. 5월에 이 되신 분이 또 왔고 네네. 그리고 팻 겔싱어가 왔고 5월에 또 일론 머스크가 왔죠. 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 그랬죠. JP 모건 회장도 왔는데 방점은 네. 이제 6월 14일 날 빌 게이츠가 가서 시진핑이랑 만났습니다. 네. 빌 게이츠는 저렇게 만나고 네. 약간 블링컨은 아. 상석에 두고 차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니, 어쨌든 블링컨이 옆자리에 앉았는데 네네. 빌 게이츠는 동석에 앉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초창기부터 네네. 80년대 뭐 이때 초창기부터 중국에 들어가서 사업을 했고 그래서 뭐 30년이 넘는 네네. 거의 40년 가까이 된 친구다. 중국의 친구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어떤 그런 CEO들하고도 좀 다른 대우를 받긴 받았죠. 그러니까 네. 시진핑이 딱 그렇게 얘기했죠. 나의 오랜 친구를 만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게이츠는 뭐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뭐 또 뭐 훌륭한 민간 네네. 뭐 그런 외교 역할을 또 약간 하긴 특사 했어요. 같은 네. 역할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빌드업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 방문한 회사들을 보면요. 이제 메리바라 이제 GM CEO도 있었고 이 방문한 회사들을 딱 보면 다 무슨 회사들이냐? 디커플링이 되면 큰일 나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네. 중국에서 굉장히 깊숙이 개입된 회사들이죠.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애플과 그리고 뭐 테슬라는 마찬가지고요. 생산 기지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시장도 있지만 생산을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커플링이 됐을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는 업체들이 그런 이제 수장들이 다 방문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일단은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약간의 화해 모드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다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
테슬라를 필두로.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전쟁에 준하는 수준의 그런 디커플링으로 갔을 때 정말 생산에 차질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리스크를 완전히 내려놔도 된다. 그래서 빅테크들을 투자함에 있어서 더욱더 편해진 상황이다. 그게 일단 가장 큰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게 아이러니하게도요. 미중 하회 모드에서 수혜가 중국 증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네. 미국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는 미국이 그 약간 화해를 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중국은 간절합니다. 네. 이 디커플링에서 더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건 중국이잖아요, 어쨌든. 안 그래도 경제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미국이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미국이 해줘도 되는 이유, 사실은 해줘야만 하는 이유, 조금 네. 달래줘야만 하는 이유에 네.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뭐 되게 많은 분들의 그 이제 의견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아이디어를 주셨던 영상들을 좀 소개를 하면 요 자료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미중 화해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의견을 피력하는 분이 이호석 이사인데 네. 오늘부터 1일 아주 네네. 진짜 강력하죠. 그래서 이호석 아카데미 그리고 박종훈 경제한방 그리고 그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라는 책을 좀 이렇게 소개해주신 김지훈의 지식플레이 요 영상들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좀 얻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이거예요. 왜 이제 미국은 중국과 화해를 해도 되고 네. 아니면 해야만 하는가? 이게 뭐냐면 이제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없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진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미국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봐야 안 된다. 네. 네.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요. 네. 얼마 전까지도요. 네. GDP가 2030년에 역전되는 걸로 우리가 모두들 네네. 예상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미국의 싱크테크들에서 나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 2034년, 2035년 자꾸 늦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싱크탱크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역전이 안 된다. 2030년에 가장 근접한다. 네네. 다시 벌어진다. 이런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이 미국 이제는 이제 패권을 위협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요 아주 그렇게 디커플링까지 압박을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은 AI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AI가 앞으로 그런 패권국을 더 강화시키는 가장 큰 그런 요인이라고는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네네. 거기에 지금 핵심 기업들은 여전히 빅테크. 다 미국 네, 기업들이죠. 기업들이죠. 네. 근데 거기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었죠, 중국에도. 네.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BAT. 그죠? 근데 네. 그 기업들은 예봉이 꺾였잖아요. 한 2년 전부터? 그렇죠. 한 1년 반 정도 됐나요? 정부의 규제로 그러니까요. 인해서. 네. 그죠? 거기다가 미국이 아주 절묘한 규제를 했죠. 첨단 반도체 규제를 하면서 네. 이게 그런 이제 ASML에 EUV 장비가 못 들어가니까 네. 못 만들고요. 네.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A100, H100 수출을 못하게 했죠. 금지시켰죠. 네. 그러면서 A800, 네. H800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언론 그런 보도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데이터 처리 속도가 한 절반 정도로 떨어뜨려서 네네. 파는 것 같아요. 가격은 안 떨어뜨리고. 가격 안 떨어뜨렸어요? 그쵸. 그래요? 그거라도 사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속도를 반으로 떨어뜨리니까 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런 그 칩을 3배를 써야 네. 그게 이제 A100, H100의 동일한 성능을 낼 수 있다고 그런 이제 그 AI 학습을 네네.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속도를 떨어뜨리고 더 많은 칩을 써야 되고 비용을 늘렸다는 건요. 네네. AI 성장의 각도가 두 개가 다 미국과 중국은 다르겠네요. 다르다는 겁니다. 다르겠네. 예, 이미 그걸로 인해서 거기다가 중국 정부 스스로 자기들의 대표 선수를 네. 국가대표를 규제를 하고 있으니. 그쵸. 뭐 완전히 뭐 굶긴다든지 네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못 크게 했죠.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AI 격차가 이미 벌어졌고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게 있는 거고요. 여러 싱크탱크에서 보는 중국이 앞으로 미국을 GDP를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인구입니다. 네네. 중국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쵸. 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게 2022년 말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보면은 85만 명 감소라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네. 중국의 데이터를 못 믿잖아요. 네. 2022년에서야 감소를 발표했다라는 거는 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저렇게 감춰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심각한 감소라는 정말로 거고 감소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적으로는 몇 년 전부터 중국의 인구는 감소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죠. 인구가 감소하는데 특히나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엄청난 그런 경제 보너스에서 경제 오너스로 가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그 중국이 GDP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지금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 옛날의 과정은 5%, 6%, 10%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뛰어넘는 건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의 GDP를 추월하는 시기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안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거는 결정적으로 이것도 중국 정부 실책입니다. 산하 제한 정책을 그랬죠. 2015년까지 한자녀 정책을 썼어요. 네네. 2015년에 돼서야 한자녀 정책을 풀었고 1980년부터 썼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1년이 돼서야 두 자녀 정책도 풀었습니다만 네네. 이제는 세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해주는데 누가 세 자녀를 낳습니까? 안 좋은데요. 그렇죠. 두 자녀도 안 낳잖아요. 중국에서 이미 그런 그 정책으로 인구가 다시 늘어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또 하나는 결국엔 또 중국의 뭐 정부 정책의 실책인데 뭐 결국에는 공동부유가 네네. 저는 크게 중국 경제의 물줄기를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부유가요? 네, 사실 목적은 되게 좋잖아요. 공동부유라고 하면은 네, 잘 먹고 잘 사는 분들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네. 다 같이 잘 삽시다 이건데. 그러면은 소련이 성공을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아니 북한이 잘 살아야죠. 아, 네네. 네, 그래서 공동부유로 인해서 어쨌든 어떤 나라보다도 사실 계획적인 자본주의의 성향을 띄었던 중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뭐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네네. 다 뭔가 성장세가 꺾였고 그리고 첨단 산업들이 다 어쨌든 꺾였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려서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는 이런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과연 중국 경제가 지금도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 뭐 단기 부양책을 써서 잠깐 반등이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과거의 그런 네네. 중국이냐 그건 끝났다라고 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수혜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그 산업의 발전 과정을 좀 이렇게 쭉 돌아보다 보면 네. 사실 개발도상국 때는 선진국들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안 해요. 그렇죠. 니네가 보조금을 주든 말든, 뭐 예를 들어 중국에서 사실 꽤 오랜 기간 전기차 보조금을 엄청 줬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빨리 줬었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전기차의 그 중국 내 확산 속도가 늘어났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확산이 빠르니까 누구보다 빠르게 보조금을 좀 중단했었고 결국은 이제 참 놔두다가 이게 좀 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선진국들이 되게 까다롭게 하는데 그죠. 지금 이제 상황을 보아하니 중국이 너무 이렇게 성장 속도가 꺾였기 때문에 우리가 네.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화해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되겠다가 있고 네. 돼야만 한다가 있는데 되겠다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이 스스로 약간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동부유 정책이 나왔을 때 미국의 그런 이반자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실패한다. 스스로 약해지는 네. 길을 택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공동부유라는 건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가장 심각한 뇌관은 부동산인 거죠. 그랬죠. 부동산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이거는 정말 엄청난 뇌관의 중국의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라서 네네. 굳이 말씀 안 드려볼게요. 근데 그렇다면 이건 거예요. 이게 자 중국이 그렇다면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데 미국이 입장에서요 중국이 와르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 네네. 책에 나온 내용인데요. 우리가 저 화면 한번 띄워줘 볼게요. 원래는요 패권 전쟁이 벌어지는 거를 우리가 투키디디스의 함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아테네의 부상을 이제 두려워한 스파르타가 이제 그 당시 패권국이었던 스파르타가 네. 전쟁을 일으켰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후발주자가 커졌을 때 패권국의 위기 의식으로 전쟁이 난다라고 네네. 보는 건데 그 다음 거 보시면 그래서 이게 예정된 전쟁이라고 이 투키디디스의 함정을 한번 또 재조명한 그 하버드 교수의 책이에요. 그 과거의 그런 패권 전쟁의 사례인데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최근에 그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를 쓴 미국의 학자들이 최근에 전쟁이 났던 세 케이스를 좀 조명해 본 겁니다. 네. 뭐냐면 1차 세계대전에 독일, 네. 2차 세계대전에 독일, 그 당시 이제 패권은 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프랑스라든지 미국 이런 데였죠.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에 일본과 네. 미국의 전쟁에서 패권국은 미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이때 보시면. 일본. 패권국이 아니라 어. 추격하는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죠. 네네. 그래서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전쟁이 난 사례들을 보면 패권국이 추격하는 국가의 위협을 느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네. 추격하는 국가가 네. 성장이 정체되면서 네. 성장이 막 가파르게 될 때는 내가 언젠가는 저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대로라면 저들을 따라잡을 수 없겠다라는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 네. 어차피 패권국이 못 될 바에는 이 상태에서 뭔가가 안 될 것 같을 때는 뒤집어 버리자.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과 중국의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은 네. 중국의 부상을 미국이 두려워해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라 네. 미국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네. 중국이 좌절을 해서 중국은 중국몽이 있잖아요. 네네. 그 세계 1위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그렇죠. 패권을 차지하는 그런 꿈이 있는데 그게 좌절되는 게 정말 확실시 될 때 네. 극단적으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관리를 해야 된다.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네네. 이게 그 책의 내용이더라고요. 아. 그렇다면 이게 미국이 먼저 화해를 하는 지금의 작금의 상황이 네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네요.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러네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렇죠. 너무 까다롭게 하면 그러니까- 너무 까다롭게 하면 얘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 그렇죠. 그건 무섭고. 네. 그렇다고 확 풀어주자니 얘 AI로 너무 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관리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 그래서 그 이제 갈등을 완화해도 네네. 되는 상황 그리고 완화해야만 되는 상황 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제재하는 건 계속 제재하겠죠. 네네. 디리스킹을 합니다. 그건 일단은 당연히 첨단 반도체 쪽은 지속적으로 네. 견제를 하게 될 거고요. 유럽에서도 얘기했듯이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미 중국이 밸류체인을 꽉 잡고 있는 네네. 뭐 태양광이라든지 맞아요. LFP 배터리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지금 미국의 약간 흐름들을 보면 포드가 또 합작사를 CATL과 뭐 차린다는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LFP 정도야. 그렇죠. 예, 네. 뭐 중국 거를 조금은 풀어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완전히 눌려있던 중국의 뭐 태양광 밸류체인이나 이런 쪽은 약간은 숨통이 틀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제 뭐 장기적인 그런 뭐 아주 우상향하는 그런 네네. 그림은 아닐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기대를 받았던 조금 경쟁력이 없었지만 어차피 네네. 중국을 제치고 갈 거니까 네네. 그런 쪽에서는 약간의 또 경계심을 갖고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도요. 디램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최첨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메모리는 그렇게 보기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내려놓을 수 있겠다. 그렇죠. 왜냐면은 그 약간 제재를 조금 덜 해도 되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원래는 올해 10월인가요, 9월인가요까지만 장비를 반입하게 해줬었잖아요. 중국으로 장비를 반입하게 해줬었는데 그걸 좀 연장해줬던 것도 그쵸. 약간 이런 움직임과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직접적인 수혜는 이런 식으로 돼서 전쟁 위험이 관리가 된다면 네네. 전쟁 위험 때문에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회사가 또 있죠. 전쟁 위험. TSMC. 네네. 네. TSMC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항상 굳이 TSMC를 살 필요 있냐 이렇게 한 방에 훅 갈 수도 있는데라는 그런 리스크가 많이 경감됐을 수도 있다. 사실 기업만 놓고 보면 네. 엔비디아나 TSMC나 거의 세계 독점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TSMC는 버핏도 사실 약간 포기한 것처럼 네. 지정학적 리스크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서 팔았다고 했지만 만약에 화해 모드로 간다면 그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든 거니까 네. 또 선택하기 좀 편안해지는 그런 그쵸.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직은 이게 메이저한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네. 여러분들도 양쪽의 그런 의견들을 들어보고 이게 그렇다면 사실 이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저희 지금 화해 모드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봤으니까 그럼 아니다라는 주장하는 쪽에서는 어떤 근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여전히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패권 전쟁이라는 거는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게 중국이 여전히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앞으로 갈등이 완화되냐 아니다를 가장 보는 기준은 중국이 여전히 힘이 있냐 네네. 아니면 이제 패권국으로 가기는 끝났다라고 보느냐 그게 아마 가장 갈리는 기준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장의성 지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화해 모드가 시작된 것 같다. 네. 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요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면 리오프닝이라고 하는 엄청난 소재가 있었잖아요. 네네. 끝났잖아 그게. 리오프닝은. 그냥 좀 지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은 리오프닝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 리오프닝 효과는 이제 더 없다라는 의견들이 더 많습니다. 약간 그래요? 중국을 이제 분석하신 분들.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성향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뭐 서방 사람들이나 이렇게 막 소비를 좋아하는 네네. 막 있는 대로 지르고 이제 이런 성격이 또 아닌 그런 뭐 그런 성향도 있었겠죠. 네네.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단기 반등 만약에 부양책으로 중국 증시가 오르면 그리고 특히나 일단은 뭔가 이게 그 사기업의 그런 이익을 국가가 제한하는. 온전히 보장받을 네.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구조에서 어떤 기업을 장기 투자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은 항상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조금만 시간을 되돌아가 보면 중국에서 그렇게 수많은 창업자들이 나왔었던 거는 이걸로 내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러니까 계층 사다리를 올라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죠. 지금도 있으나 네. 지금도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는 올라갈 수 있어. 네. 근데 좀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 갑자기 그렇죠. 몇 달 동안 사라져 버리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 참 그렇겠네요. 좀 그렇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화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네. 화해를 할 만큼 격차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저는 특히 AI가 굉장히 그 이제 격차를 앞으로 더 벌일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패권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였어. 그러면은 그러면 투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당연한 거네요. 가장 최우선 순위죠. 두 가지 의미를 다 갖고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심층 인터뷰 시간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 화해 모드로 들어갔기 때문에 방향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장혜성 지점장님 입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후에 3부 시간을 통해서는 미국 시장의 개장 상황을 살펴볼 건데요. 장혜성 지점장님과 또 계속할 겁니다. 일단 잠시 광고 보고 오시죠.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 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